홍명보 감독님, 네. 아까 연봉 얘기 잠깐 하셨는데 기존보다는 진전된 답변이었어요. 38억 원에 훨씬 못 미친다. 세전입니까? 세후입니까? 세전입니다. 세전에 38억에 훨씬 못 미친다.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2024년 5, 6월경에 전력강화위원회가 작성한 문건입니다. 지금 제시 마쉬 그 캐나다 감독 그분도 후보군이었고 만나서 설득했던 것을 이 후보 브리핑 자료로 전력강화위원회가 만들었어요. 이 자료 보신 적 있어요, 홍 감독님? 저는 못 봤습니다. 여기 보면 이 외국 감독의 연봉 수준이 50억 원으로 돼 있는데 세후에는 20억 수준 정도로 이렇게 이 문건에 전력강화위원회의 문건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진행된 전력강화위원회 몇 차례 더 열렸습니다. 7월에 그 이사회에서 서면 결의하기 전에 거기도 보면 300만 불 얘기가 나와요. 세후는 20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세전 300만 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축구협회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국민의 상식과는 동떨어진 결정들을 해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회장님의 독단적인 결정보다는 축구협회나 그 주변을 둘러싼 그 강력한 카르텔 그룹들이 전혀 축구팬이나 국민들의 정서와 동떨어진 결정들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2023년 스무 조작 그런 그 비행자를 포함한 100명을 기소 사면 이렇게 결정한 거라든지 크리스만 감독 스님 또 작년에도 홍명보 감독 스님 이런 것들이 정말 도저히 이해하려고 하더라도 국민의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최근에 지금 이런 대한축구협회의 병폐를 혁신하기 위해서 K축구 혁신위원회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벌써부터 지금 결과물이 나오기도 전에 좀 딴지를 거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강일 전국축구협회 회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지성, 이영표가 뭘 안다고 혁신위원회를 하나 이 인생을 얼마나 살았고 법을 얼마나 알고 또 정몽규 회장님을 향해서는 13년 천하라고 하는데 나는 13년 희생이라고 생각한다. 백현재 부산축구협회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감독 선임 문제라든지 사면 문제라든지 실질적으로 큰 헌결사항은 아니었고 또 정몽규 회장님께서 그렇게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런 이야기에 동의하십니까? 네,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몽규 회장님 직접적으로 본인과 관련된 이야기라서 그렇습니다만 동의하십니까? 이분들의 주장에 대해서. 어떤 맥락에서 말씀해 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유승민 회장님 지금 혁신위원회 TF를 맡고 박진영 선수와 같이 맡고 계시는데 이런 분들의 주장에 대해서 지금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전혀 우리 축구 팬들이나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동떨어진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몽규 회장님 사퇴를 하셨고 또 혁신위원회가 이렇게 혁신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런 분들이 여전히 축구협회에서 요직을 차지하면서 카르텔 형성해서 이게 저항할 경우에 과연 축구협회가 제대로 혁신이 되겠는지 이런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분들이 보면은 부산의 회장 같은 경우 벌써 6연임입니다. 그리고 양 5연임 하신 분도 있고 인천의 정태종 회장 3연임 굉장히 연임들 많이 하셨고 특히 보면은 많은 분들이 17개 시도축구회장들 중에서 6분 정도 거의 절반 정도 3분의 1이 넘습니다만은 이분들이 보면은 현대하고 직간접적으로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백현식 회장 가장 옹호 발언을 강하게 하고 있는 백 회장 같은 경우에는 현대산업개발 전문회장님 회사죠. 이런 데하고 완전히 협업 관계고 경기 회장도 현대제철하고 우수협력업체 제주 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서강일 회장 역시 현대산업 납품업체입니다. 이런 분들이 당연히 현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또 현대 출신의 정몽규 회장을 옹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그대로 건재해서 축구협회의 중책을 맡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정몽규 회장님께서 사퇴하시더라도 이런 범현대가의 입김이 축구협회 그대로 이게 적용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히 부산협회장 같은 경우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백현식 회장 같은 경우 21대 대통령 선거 때 민주당 부산시장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했습니다. 이 피파 윤리규정 15조에 우리 주요 임원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되어 있고 대한축구협회 정한 3조에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축구협회 회장이 이런 중립 규정을 위반하고 선대위원장, 특정 전에 선대위원장을 만든 것이 이게 과연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정몽규 회장님 생각하셨습니까? 몰랐습니까, 이때? 백 회장이 선대본부장 맡은 거 몰랐습니까?
뭐 그분의 정치적인 성향이나 뭐 동향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 유승민 체육회장님, 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징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뭐 면밀히 지금까지 인지를 못했었는데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관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체육회 차원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정관 규정 위반이 있으면 문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문체부 차원에서도 명백한 정관 위반 사항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대한축구협회의 혁신위의 그런 여러 가지 제안들이 실행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카르텔을 어떻게 협파할 것인가, 시도체육회장 선거까지도 또 그런 분들이 부당한 카르텔을 형성해서 압력을 해서 혁신에 저항하는 정명구 증인님, 그 벤투 감독 재계약 관련돼서 좀 부담스러움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부분 벤투 감독에 관련돼서 선수들의 의견을 물어봤습니까? 협회 차원에서 한 번이라도 선수들에게 의견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뭐 선수들은 뭐 벤투 감독을 그 당시에 공식적으로 물어본 적 있습니까? 협회 차원에서. 뭐 공식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뭐 개개 협회 임원들이 경기를 띱니까? 선수들이 경기를 띱니까? 개개인별로 뭐 의견 감독은 어떠냐 이런 저는 의견 앞으로도 물어본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축구협회가 진짜 개선 개혁을 한다라고 하면, 혁신을 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선수들의 의견도 저는 경청하고 존중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뭐 선수들의 의견이 다 네, 다 맞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 틀릴 전체적으로 수가 있다고 생각이 그런 됩니다. 평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반드시 뭐 그런 부분도 장관님, 당연히 네, 필요하다고 장관님 이 부분 생각이 반드시 네. 혁신위원회에서 이거를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정몽규 증인님, 그래서 그 후임으로 정한 것이 먹튀 감독 클린스만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번 월드컵 부진에 대해 협회의 졸속 행정 감독의 역량 부족 등 원인은 다각도로 찾을 수 있겠지만, 저는 3년 전 클린스만 감독의 선임 때부터 이미 예고된 참사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 안 하시죠? 제가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을 한번 살펴봤더니 전략강화위원회에서는 단 2번의 회의를 걸쳐서 선정했더라고요. 위원들은 전술, 전략, 부재, 자유, 방위명 스타일 등 낙제점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장님의 지시가 있었습니까? 뭐 회장의 지시는 전혀 없었고. 그런데 왜 마이클 밀러 위원장은 온라인 면접 한 번으로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 마이클 밀러 위원장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감독 선임이 시스템적인 결정이라고 발언했는데 이것도 맞지 않는 것 같고, 이 밀런 위원장은 독일과 한국에서 주로 유소년 팀만 전담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대한민국 A팀 대표팀 감독을 선임하는데 위원장이 되었어요. 이게 절차 과정 행정상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축구 발전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졸속으로 선임된 클린스만 때문에 협회는 1년 만에 100억 원 가까이 날렸다고 보도가 되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축구협회는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서 문체부 보안 지시도 어기고 615억짜리 마이너스 통장까지 개설했습니다. 여기에 이학금까지 날린 상황에 대해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봉규 회장님? 뭐 협회에서 책임지셔야 되겠죠? 네, 저는 삽이라도 털어서라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꼭 우리 장관님도 이거 인지하셔서 반드시 혁신위원회에서 이 부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스포츠 현장에서 종사했던 사람으로서 도대체 왜 이렇게 국민에게 신뢰를 잃었을까 하고 다른 나라 축구 선진국들의 감독 선임 절차를 한번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PT 띄워주시죠. 스페인의 경우 협회에서 리포트를 작성해서 회장에게 보고하고 회장이 선임하여 이사에 보고한다. 이런 절차는 2022년 12월 전 감독을 해임하고 4일 만에 델라 푸엔터 감독을 선임하여 이번 월드컵에서 우승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잉글랜드와 일본 협회 기술위원장 그리고 회장이 지명하는 1인 각각 한 명의 후보를 지명해서 그 3명의 후보를 가지고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 시스템으로 선임된 일본 감독은 이번 월드컵에서 성과를 냈습니다. 소수의 빠른 결정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사례입니다. 독일은 축구협회 감독위원회에서 정권을 가지고 감독을 선임하는 독립구조를 가지고 있었고요. 지난 7월 3일 나겔스만 감독이 사임하면서 지난 24일 약 3주 만에 위르겐 클롭 신임 감독을 벌써 선임을 했습니다. 마쳤어요. 잉글랜드는 3명이, 스페인은 사실상 회장 1명이 자기 국가대표 감독을 선임합니다. 반면 우리는 그동안 주먹구구시로 하다가 2년 전 갑작스럽게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 있어서 정강의를 구성해서 절차 다 따져가면서 무려 5개월 동안
이 절차를 밟아요. 11회의 회의를 거쳐서 감독을 확정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국민과 축구계, 축구팬들은 여론은 좋지 않고 협회와 절차에 대한 신뢰 수준은 오히려 최악의 상황까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몽기 증인님, 절차를 더 강화하고 오랜 시간 썼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왜 이렇게 분노하는 것 같습니까? 다시 한번 묻을게요. 홍명보 그 감독 선임 절차에 대해서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중간에 잡음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송구롭게 생각하고 그 홍명보 감독 선임하는데 5개월, 6개월 걸린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여러 명의 그 감독들과 협상을 하고 결렬되고 그런 과정이 있어서 5개월, 6개월 걸린 거지 홍명보 감독 그 임명하려고 5, 6개월 걸렸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다음 질의 시간 또 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축구의 시대 2024년도에 발간한 본인 자서전 맞으시죠? 네. 이 책 내용 제가 보니까 그 자신의 지나온 업적에 대해서 10점 만점에 8점 이런 점수를 부여하면서 본인은 점수에 상당히 박한 편인데 8점은 상당히 높은 점수라고 자평을 하셨더라고요. 네. 청문회에서 많은 지금 위원님들 질의도 받고 하셨는데 다시 한번 지금 본인의 점수에 대해서 자평하시자면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습니까? 그는 제가 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듣겠습니다. 책에는 8점인데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어요? 그건 제가 평가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세요? 알겠습니다. 클린스만 감독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PPT 좀 보면요. 자서전에 보니까 클린스만 감독 관련된 내용도 기재를 하셨는데 역대 한국 지도자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어떤 누구와도 접촉 가능한 셀럽, 빅리거 비중이 높은 대표팀의 장악력이 기대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클린스만에 대한 축구계 평가가 좋지 않았다는 것은 PPT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동료 선수인 필립 람도 굉장히 비난을 했었고 미국 대표팀 선임 당시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래서 취임 1년 만에 경질이 됐는데 전술적인 부분은 제가 오늘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업무 태도가 문제가 많이 됐는데요. 세금 문제 회피하려고 한국 상주 거부에서 6개월 동안의 국내 머문 기간이 67일에 불과하고 재택근무를 미국에서 선언했고 이게 과간입니다. 북한하고 가까우니까 싫다고 파주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 근무 및 인근 거주 자체를 거부했다. 아까 이모경 의원님께서도 뭐 위약금이나 이런 거저런 합치면은 언론 보도상으로 100억 원 이상 날렸다라는 보도가 있다는 거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축구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을 보니까 태업 같은 근무 불성실을 방지하기 위한 감독 조항 자체가 없었습니다. 저는 협회가 이게 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클린스만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미국 대표팀 감독 선임할 때나 재택 업무 스타일, 근태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고 특히 미국 축구연맹에서도 경질됐을 때도 기어코 위약금을 받아낸 적이 있는데 왜 축구협회는 이런 부분들을 대비를 못하고 이런 근태가 되풀이 되도록 해서 1년 만에 경질이 되게 만들었는지 저는 그 부분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국현 의원께서 클린스만 경질 당시에 그 사제 출연하겠다라고 한 부분 약속 지켜지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셨으니까 제가 그 부분 관련해가지고 묻지는 않겠습니다. 축구협회에서 앞으로도 외국인 감독 선임을 앞으로도 할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런 근태와 관련된 조항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축구 정몽규 회장이 회장으로 있었던 축구협회는 이 부분 대비 못하고 준비 못했던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음 PPT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정몽규 회장의 축구협회에 행정의 부적절한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아나무인 무법행정이라고 제가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5가지 대표적인 부분을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전력강화위원회 무력화 및 독단 선임. 지난번에는 전임 위원장이 화상 면접을 했다고 거짓 보도자료 배포해가지고 국민들 기만했던 사건이 있었고 두 번째로 국고보증 관련해서는 방금 노정면 의원께서 천안 미니스타디움 건립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무관청 승인 없는 615억 무단 신용대출 정관 69조도 위반하고 주무관청 승인도 없었습니다. HDC 현산 직업 편법 파견하고 10억 원의 불법 자문료 지급을 한 다음에 인사 6개월도 없이 자문료를 월 25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셀프 인상까지 감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필수 자격증 갖추지 못한 무자격 피지컬 코치 4명을 국가대표팀 지도자로 편법 선임한 사실이 있습니다. 정몽규 증인,
아까 그 노정면 의원님 질의 당시에 이 관련된 소송 패소하고 항소한 부분과 관련해서 항소 당시에는 이사회에서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항소 절차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쭉 이렇게 증인의 축구협 행정에 대한 문제점들 제가 모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책임을 통감하는 차원에서 현재 이사회 소속은 아니지만 축구협회가 본인은 저 책임을 통감하니 지금이라도 항소 취하하고 책임을 수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 공개적으로 피력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제가 뭐 그런 사퇴한 마당에 그런 거를 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사퇴한 마당에 뭐 축구 행정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관여하는 것은 그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북중미 월드컵 증인과 같은 K리그 시민구단 대표들이 멕시코 출장 다녀왔죠? 본인도 다녀왔습니까? 저는 K리그 대표로 다녀오지 않았고요. 대한축구협회 임원 자격으로 따로 다녀왔습니다. 네. 증인과 같은 프로축구 시민구단 대표 상당수가 1인당 1,600만 원의 비즈니스석 이용하고 칸쿤에 2박 놀다 왔습니다. 선수단과 유소년 예산 부족하다면서 대표들은 호화 외유성 출장 다니고 있네요. 네. 다음 PPT 한번 주시죠. 25년에 시민구단 14곳에 1,300억 원이 넘는 혈세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 합쳐도 순이익은 27억에 불과합니다. 세금과 보조금 빼면은 흑자구단이 단 한 곳도 없어요. 증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표로 있는 강원FC 자료 제출 거부했죠? 할 수 있는 것은 예, 아니오를 답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어떤 자료인지가 안 냈지요? 네, 증인 본 의원이 강원도를 통해서 받은 자료조차도 법원에서 부정했죠? 강원도가 국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했습니까? 허위 자료 아니면 본인한테 불리한 내용이라서 그렇게 주장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증인 공공감시는 거부하고 있고 세금하고 시민세금하고 정부 지원금은 받겠다는 거잖아요. 국민들께서 당신들 호의호식하고 호화 출장단이라고 세금 주신 줄 아십니까? 연봉도 않습니다. 세금 내니까 문제없다 이런 말이 나와요? 온갖 좋은 명분 다 붙이고 시민구단이다 유소년이다 해가면서 막 명분 붙여갖고 국민들 세금 다 닦아 써놓고 2026년 세후 최저임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모르죠? 본인들 얼마나 돈 많이 받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약 2,343만 원이에요. 그분들도 세금 냅니다. 그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이 나옵니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됐습니다. 앉으십시오. 박동희 기자님. 네. 참고인으로 모셨는데 기자님 취재하신 내용 중에서 외유성 출장 관련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여러 의원님들께서 꼭 알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대한축구협회가 1진이면 한국프로축구연맹이 2진입니다. 지금 축구협회가 암덩어리가 왔다면 여러분들이 보지 못한 암덩어리가 바로 한국프로축구연맹입니다. 그 일례로 월드컵 기간 중에 프로축구연맹이 21개 구단들을 상대로 해외 시찰에 갔습니다. 거기서 2박 동안 칸쿤 휴양지에서 멋지게 즐겼습니다. 심지어는 마야 유적지 간 사진, 저 보이시는 사진은 야구팬이 저에게 제보한 사진입니다. 마야 유적지에서 신나게 노시다가 분인 토론하셨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세미나를 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 경비가 총 7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왜 프로축구연맹에서는 21개 구단들 대표들 데려갔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투표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192명 가운데 K리그 구단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K리그2 구단 대표들 데려갔느냐? 축구는 승강자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 일부 리그 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언제든 나에게 표를 줄 수 있는 잠재 고객들이기 때문입니다. 네, 본 의원이 입수를 했는데 또 다른 시민구단 문제가 있어요. 김포FC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께 저한테 오늘 이 프로축구단, 이 시민축구단 많이 여쭤봤으면 좋겠는데요. 대한민국 지자체 프로축구단은 무허가 백숙집입니다. 무려 2,100억 원이 들어가는 무허가 백숙집입니다. 누가 이걸 만들고 왜 필요로 하고 시민들의 동의를 얻지도 못한 상태에서 해마다 2천억 원의 세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의 세금이 동원되지 않으면 이 지자체 프로축구단은 영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자체 프로축구단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에만 있습니다. 그 극명한 예가 바로 김포FC입니다. 최근 김포FC에서 이 구단의 한 해 예산이 120억인데 무려 80억을 횡령했습니다. 무려 80억입니다. 그런데 횡령하는 동안 구단 대표이사, 단장, 운영팀장 아무도 몰랐습니다. 김포FC의 구단주는 김병수 김포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김병수 김포시장이 누구냐? 바로 홍철호 전 의원의 오랜 보좌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김포FC 대표이사 홍경원 누구냐? 바로 홍철호의 친동생입니다. 그렇다면 이 김포FC 단장 권위는 누구냐? 바로 홍경호 대표이사 홍철호의 동생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자, 이렇게 김포FC가 100억이 넘는 시민 세금을 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카르텔,
이건 동네 시종 잡혀도 못한 카르텔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80억의 횡령에도 아무도 몰랐고, 또 하나는 공무원이 이들에게 시달려 자살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2년 전일 겁니다. 김포시 공무원이 자신이 근무하던 김포FC 전용 구장에서 번개탄 피고 자살했습니다. 왜 자살했는지 제가 조금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18초 있습니다. 네, 18조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아주 많은 압박이 시달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쪽 김포시 지자체 협회장이 내가 아는 지인의 업체 거를 공사할 때 써라. 그리고 김포시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김포시 FC 구단주는 빨리 예산을 들여서 테이블석을 빨리 만들어. 근데 이 테이블석 예산이 없었거든요. 하도 많은 괴롭힘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 아까운 목숨이 자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축구인들 아무도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한 줄의 기사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2,100억짜리 무허가 백숙집을 반드시 개선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자리에 계신 증인 참고인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민들은요, 사실도 알고 싶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자리에 임했고 이 사안을 대하고 있는지를 보고 신뢰를 줄지 말지, 걷어놓은 신뢰를 다시 줄지 말지 결정하는 시간들입니다. 저희 지금 수사하러 와 있는 거 아니거든요. 네, 좀 납득이 안 되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좀 엄중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칙과 특권의 감독 홍명보, 이제 그 반칙과 특권으로 점철된 인생 이제 마침표를 찍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소리 안 나옵니까? 소리요. 소리를 이거 좀 끊어주시고요. 소리가 나오게 좀 해주세요. 아니 이건 합의돼. 아니 저거 나오게 하기로 했어요. 확인했어요. 네, 뭐 아직 시간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이제 진행의 3조 그러니까 영상을 들고 음향을 송출할 때는 미리 간사님께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 영상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송출을 결정하긴 합니다만요. 네. 미리 상의 좀 부탁드립니다. 시간은 좀 돌려주세요. 그러면 불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임명이 됐으면 남은 기간 동안 팀을 강하게 만들어서 월드컵에서 좋은 결과 내는 게 저의 그러니까 팀을 임무라고 강하게 생각합니다. 만들 수 있는 그 감독은 홍명보 감독만 있는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불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임명된 감독이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지 지금 축구인들이 다 의구심을 보이고 있잖아요. 결과가 좋지 않은 게 그 축구인들의 여러 같은 분노와 감독은 물러나라, 정몽규 회장은 물러나라 이러한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선수들의 사기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예, 많이 미치고 앞으로도 있습니다. 예, 지금 2년 전의 영상인데 지금의 데자뷰로 비춰지지 않습니까? 홍명보 감독님. 네. 본인이 불공정하게 선임이 됐기 때문에 제대로 선수들을 관리하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었다. 그래서 역대 사상 최고의 전력, 손흥민, 그다음에 김민재 등 이강인 등 최고의 선수들을 보유하고도 최악의 성적을 거뒀어요. 예? 그만큼 리더십에 결여를 노정했는데 그것은 바로 불공정하게 선임됐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한번 봅시다. 홍명보 감독의 인생을 살펴보니까 1급 지도자 자격 등도 없이 국가대표 코치로 직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 자격증 요건은 2급도 그렇고 1급도 그렇고 모든 걸 기간도 충족하지 않고 특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감독 3위를 기록했죠. 네, 맞습니다. 2002년에 아시안게임에서 같은 성적이 나왔던 박항서 감독은 여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어요. 근데 오히려 홍명보 감독은 오히려 2012년 올림픽 감독도 이어받고 월드컵 감독까지 이어받았어요. 이거 특권 아니에요? 특혜 아니에요? 월드컵 감독까지는 이어받지는 않았고요. 제가 2012년 올림픽 대표 감독까지는 이어받았습니다. 2009년 청소년 때부터 2012년 남들은 때부터 이어받았습니다. 당하는데 본인만 유일하게 오히려 더 좋은 혜택을 받아요? 뭐 저는 뭐 어떤 특혜도 협회나 이런 쪽에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특혜를 받았다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특혜가 아니라고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특혜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2009년 빵집에서 이 임생
그 빵집 면담으로 세상에 연봉 20억이 넘는 국가대표 감독이 임명이 됐어요. 그게 특혜가 아니에요? 아까 또 말씀드렸 본인이 그 전에 대한민국 축구 감독, 클린스만 감독 이후, 경질 이후 새로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 대해서 문제 제기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공정성 시비를 걸고. 그랬던 사람이 본인이 임명되는 과정 자체는 불공정의 극치 아니었어요? 저는 제가 불공정으로 감독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정강희 위원도 아니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저는 저는 제안을 받고 수락한 사람입니다. 정혜성 위원장님, 정혜성 증인. 예, 좀 시간 좀 빼주세요. 예. 정혜성 증인은 그 점에 국가대표 그 선발할 때, 감독 선발할 때 몇 명의 리스트업을 했습니까? 빨리 좀 해주세요. 제 우선 처음 시작할 때는 98명으로 시작해서 거기에 홍명보 감독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우리 국내 감독은 리그를 시작하기 없었죠? 전에 없었습니다. 왜 갑자기 홍명보 감독이 갑자기 들어왔습니까? 누가 넣으라 그랬습니까? 국내 리그를 6개월 정도 국내 리그가 진행된 상태에서 1차에 우리가 외국 감독을 실패했을 때 그 이후에 우리 국내 감독의 우리 전력 강화 위원들이 국내 감독도 대상에 한번 올려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와서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은 처음에는 대상도 아니었다 아닙니까? 국내 감독들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막판에 3명으로 압축됐을 때 네. 정몽규 회장한테 보고하고 왜 상식적으로는 그 보고한 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사퇴했어요? 아직도 못 밝히겠어요? 아니요, 그때는 그 마지막 그때 다 3명으로 어그러졌잖아요. 본인이 사퇴하고 네. 정광위원들이 회의에 출석 안 하면서 11차 전력강화위원회가 5명의 정적수도 채우지 못하는 그 위원회에서 이임생을 거기 전력강화위원도 아닌 이임생을 거기에 국가대표 감독을 선임하는 그걸 선임했다는 게 임무를 부여했다는 게 권한 없는 임무 부여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파행적인 상황이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에 대해서 누구의 지시였는지 정몽규 회장의 불공정한 지시가 있었는지 김정배 회장의 월권이 있었는지 그거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아니요, 그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3명의 감독으로 압축이 돼서 제가 국내 감독은 홍명보 감독은 우리 국내에 있으니까 그다음에 외국 감독 2명을 일단 화상으로 면접을 대화를 통해서 저녁에 서로를 좀 알아봤는데 그 이후에 일단 3명의 그 감독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압축이 돼서 그 이후에 제가 전력강화위원들한테 어떤 그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정하는 거는 내가 전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그 3명의 어떤 그 감독들을 보고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정하는데 그 외국 바그너 감독 2위, 3위 거스 포획 감독을 통해서 일단 우리 홍명보 감독을 1순위로 제가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제가 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2순위, 3순위를 유럽에 가서 만나서 보고 네, 줄여주십시오. 네. 만나서 보고 이렇게 결정을 하기로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홍명보 감독은 우리 국내 감독으로서의 어떤 저 영상을 보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우리 홍명보 감독이 속해 있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홍명보 감독님, 네. 먼저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음소거라서 자막으로만 다 처리했습니다. 감독님, 이게 어떤 장면인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게 월드컵 기간 중에 대표팀 현지 훈련 영상이 이게 온라인에 공개되는 과정에서 아마 감독님도 아마 이 대목이 가장 민감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일부 취재진의 이렇게 부적절한 좀 발언들이 좀 포탄이 됐고, 이게 논란이 됐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해서 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죠. 경기 후 공동 취재구역 믹스존에서의 인터뷰를 거부했습니다. 이번 사건 발생 이후에 상당히 여러 논란이 있었죠. 뭐 사과를 해라 마라 뭐 해서 어떻게 되냐 마냐 문제까지 또 협회가 성명 발표까지 하고, 그래서 성명 발표 이후에 선수단에서 인터뷰 다시 하자 재개를 요청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무려 10일간이나 이 부분이 상당히 진통을 끌었습니다. 자, 홍 감독님, 사건 발생부터 이게 10일 동안 인터뷰라는 건 선거 경기 운동 기간에 그 해당 선수들이 자기만의 뭔가를 보여줄 수 있고 전 국민들한테 인터뷰를 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계기인데 이게 열흘이나 상당히 묵살된 거 아닙니까? 물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간단히 먼저 얘기해 주십시오. 예, 의원님, 이 부분은 조금 저희가 시간을 정확하게 따져야 되는 부분이라서 짧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게 선수단과 기자단과 협회와 이게 전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홍 감독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했냐고만 물어봅니다. 저는 일단은 이 문제가 6월 8일 날 선수단 조롱 사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송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11일 날 체코전까지는 손흥민 선수가 그 전날 기자회견에 나와가지고 정상적으로 인터뷰를 마쳤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11일 날 체코전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틀 휴식을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처음 알기로는 6월 14일 오전에 훈련 끝나고 선수들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무려 5일 이상 이 텀이 생긴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그동안이 방치가 됐다는 얘기가 방치는 아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11일 날 체코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자, 홍 감독이 멕시코전이 끝난 뒤에 선수들에게 이 인터뷰 하지 말라는 걸 종료를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근데 그새 그 홍 감독님이 지시에 손흥민, 이재성 선수는 아마 계속 인터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해서 의견 충돌이 있었다는 얘기들이 하다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그거는 사실과 좀 다릅니다. 저는 선수들한테 인터뷰를 하라고 지시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인터뷰를 지시한 적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그럼 의견 충돌이 전혀 없었다? 네, 의견 충돌도 없었습니다. 다만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는 있었지만은 그게 팀의 영향. 다른 의견인 게 어떤 겁니까? 뭐 어떤 선수는 인터뷰를 좀 하고 싶은 선수도 아마 있었을 거고요. 예. 또 하지만은 이 부분이 어느 정도는 해결이 돼야지만은 인터뷰를 해야지 않냐라는 그런 다른 의견이 있었지만은 이게 팀에 영향을 줄 만큼의 어떤 큰 격차는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지금 모든 국민들은 이때 이 인터뷰 문제 논란이 계속되면서 우리가 10일 동안 이 부분이 저는 방치됐다고 봅니다. 감독님 입장에서나 주변에 이제 서포트하는 분들이 이 부분을 미디어 대응 자체가 대응을 제대로 못하면서 사실상 방치가 되면서 마지막 최종전에서 지금 대응하는 선수들의 선발 빠진 부분들이 이 부분에 연결된다는 지적이 솔직히 많이 나온 건 사실 아닙니까? 네, 뭐 저도 그 소식은 들었지만은 전혀 사실과 다르고요. 마지막에 두 선수 출장이 되지 않은 것은 저희 전술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가장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아쉬웠던 부분이 저희 내부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네,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참 일부의 보도에서는 홍 감독님의 대응에 상당한 불만을 표출했다는 지적 선수들의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전혀 그런 적 없습니다. 저는 이 소식이 나온 다음부터 선수들 편에 섰었고요. 그리고 선수들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협회와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러 의견들은 다른 의견들이 나왔지만 홍 감독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조율은 못하신 거 아닙니까? 뭐 맞습니다. 이게 전부 다 각자의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기자단, 협회, 선수단, 코칭 스텝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하나의 의견이 되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저는 이 문제를 대화를 통해 가지고 빨리 해결되기를 바랐습니다. 이승민 참고인 제가 오전에 질의한 것처럼 이 임원들의 연임 승인 절차 얘기 들으신 거 있죠? 절차가 진행되는 거 아시죠? 근데 그 시정 권고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받으셨어요? 네, 우선 제가 취임하고 나서 그 임원 심의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금 바꿔가고 있기 때문에요. 충분히 저희가 시정하고 권고하고 하는 걸로 지금 보고받고 있습니다. 안 했다니까요. 안 바꿨어요. 그러니까 지금 장관님도 이 내용 저희가 자료 제출 요구를 신청했기 때문에 아마 보고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축구협회가 이렇게 무리하게 사연임을 하시면서 또 그것이 기존의 체제가 그대로 강고하게 진행이 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개선이 안 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몽규 증인 혹여 그 당시에 장관을 만나서 이 연임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연임을 할 거다라는 것 정도는 얘기했지 않았을까요? 뭐 그런 얘기 한 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근데 저는 도대체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9월 24일에 현안 질의가 있으려면 그 전에 이미 전 국민적으로 이거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 있었고 정몽규 증인이 연임을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일 거고요. 그런데 9월 11일 날 이 문제에 관한 연임 승인에 관한 기준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권고가 내려간 거예요. 문체부에서. 그런데 그거를 3개월 동안 안 한 거죠. 3개월 동안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그 연임 승인 기준으로 정몽규 증인이 가까스로 연임 승인을 받은 겁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량평가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정상평가는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냥 내가 이 사람이 뭐 잘할 것 같아. 20점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첫 번째 보면은 60점이라는 건 그냥 임의로 자기들이 그렇게 기준 정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중요한 축구협회 회장의 사연임을 승인하는 데 있어서 60점 이상이면 된다. 그래서 64점을 주고 이걸 통과시켰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회의록, 심사표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5명 중에 3명이 나와가지고 20점 만점에 16점을 줍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정량평가 안에도 어떤 게 있냐면 단체 운영 건정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10점인데 단체 운영 건정성은 어떤 거냐면 1년 동안 내가 처음 회의에 징계 수가 한 50개가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징계가 되는 대상이 100명이 안 넘으면 10점을 그냥 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1000명이 징계가 대상이 됐는데 한 900명이 더 늘어서 1000몇백 명이 징계가 돼도 이분은 10점을 받는 거예요. 운영이 건전하다고. 이 말이 됩니까? 원래 36명인가가 징계를 받았다가 그 다음에 40명이 넘게 징계가 늘었는데도 이거를 고스란히 10점을 받으신 거예요. 그 10점이 이 64점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것만 제대로 했어도 연임 승인 못 받습니다. 저는 일부러 누군가가 알고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알고도 이분이 연임의 승인을 할 수 있도록 이거를 개선을 안 하고 계속 미룬 거죠. 전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저희가 물어보니까 이미 이거를 못하고 있었고 2년 동안 개선 중이랍니다. 회장님, 이거 잘 확인해 주세요. 예, 2년 동안 개선 중이고 아직 개선 안 했습니다, 이거는. 네, 저희가 7월 20날 이미 그 공정위를 통과해가지고요. 이제 이사회 통과만 남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달 말 안에는 아마 정리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2년 동안 안 한 거라고요. 사실 이 정량평가 이거 점수 평가만 다르게 해도 되는 거니까 하루만 해도 개선할 수 있는 겁니다. 전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 당시 장관께서 그 수많은 문제 제기를 다 들었을 텐데 그럼 이것 좀 한번 확인해서 하루, 일주일, 한 달 안에도 이 문제는 해결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기준으로만 봐도 연임 승인 안 납니다. 그랬으면 이런 문제들 바로 잡혔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그리고 증인 홍명보 증인께 묻습니다. 저한테 주신 거는요, 사적인 그 카드 내역을 주신 거예요. 저희는 지금 사적인 게 아니라 법인카드 얘기한 거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홍명보 증인이 축구협회에서부터 뭐 이게 문제 있는데 뭐 해명해보세요 이런 말 들은 적 있어요? 아니요, 그런 적 없죠? 없습니다. 예. 자, 김승희 증인 그렇게 물어보시거나 자료받은 거 있어요? 저한테 물어본 건 없습니다. 아니 본인이 홍명보 증인한테 그 법인카 물어본 적 있냐고요? 법인카드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감사 이후에 그 내부에서 뭐 소송 전일에도 다 이거를 조치를 하고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그 법인카드 그 법에 맞게 이렇게 소명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소명이 어떤 의미냐면 그 영수증이 바로 첨부가 되고 거기 인원이 있고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해명이 안 되는 그 인원이 있거나 뭐 문제가 되면 그 소명서를 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소명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지영 이사장님, 네. 작년 1월 달에 국민체육진흥법이 바뀌면서 아마 8월부터 법 시행에 들어갔고요. 축구협회에 대한 여러 가지 징계 요구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 이행률이 어떻습니까? 개정 전후로 여러 가지로 다른 종목도 이행률이 상당히 좀 개선된 걸로 보이는데 축구협회 이행률은 상당히 부진한 걸로 나왔습니다. 네,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제가 지금 사임해서 지금 보고 자료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재임 중에 보고받은 그런 기억을 바탕으로 해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징계 이행률은 저희가 법 시행이 2025년 8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25년 8월부터 12% 기한 내에 아마 그런 이제 징계 이행률이 됐었는데 지금 전체 이행률이 한 50% 이상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구협회만은 따로 제가 자료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축구협회가 상대적으로 비하면 상당히 부진한 걸로 나타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실제로 좀 이런 부분에서 제도는 이렇게 되는데 왜 실제적으로 이렇게
바닥은 현실에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네, 보시는 저희가 아마 그때 법 개정이 될 때 14개의 법안이 의원님들께서 14개의 법안을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90일 이내에 만약에 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추가로 30일 요청해서 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문체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아마 기금 제한을 하거나 그런 법이 같이 그때 이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 최영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 관련해서 아마 지금 박 이사장님이 저 얘기하신 대목이 결국은 이렇게 아무리 법이 바뀌어도 제도가 바뀌어도 실제로 나 모른다 해버리면 끝이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징계 자체가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그 징계에 따른 후속 조치가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징계를 한들 제대로 고쳐지지 않고 시정이 안 된다는 얘기가 후속적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박 이사장님을 이미 사직을 하셨지만 제가 일부러 참고를 모셨던 겁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이행 절차는 다시 한번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감사를 이거 자꾸 하면 뭐합니까 이렇게 하면 감사 결과가 아무리 나온들 그냥 감사했다는 기록만 남겨놓고 아무런 이게 지금 문체부 장관님 상대로 제가 질의할 것도 나중에 또 있겠지만 아마 기름이 아무리 제도상 아무리 감사를 한들 뭐하겠습니까? 이거 맨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증인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네, 저희가 청문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지금 본회의가 곧 개최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입장을 하고 계신 관계로 본회의 진행 중에는 저희가 허가를 받아서 본 청문회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이후에만 가능하다라는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본회의를 위해서 함께 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4시 반부터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